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5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도 4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첫날 15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던 만 55세에서 59세 대상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 오후 8시부터 재개됩니다. 접종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 발표된 한국판 뉴딜 1.0보다 총 사업비 규모는 60조 원, 일자리 개수는 60만 개 확대된 규모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보관 아닌 사람이 수사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Y를 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동훈 전 대변인이 한 공작 발언, 그 파장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략적 인내에서 반격 모드로 전환한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맹추격에 뜨끔한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간 막말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400명에 육박할 정도로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내일부터 비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이 대유행의 고리를 빨리 끊어버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국회 나와서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정 청장 거듭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제부터 50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 이게 돌연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랬죠. 바로 모더나 백신 수급 물량이 조기에 소진됐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기에 예약이 종료된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약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안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물량은 확보해서 예약은 계속 진행해서 충분히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우리 국민들께 백신 공급은 문제없이 걱정하지 말라. 네, 현재 그 3분기 백신은 8천만 회분 정도가 공급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맞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백신을 맞는 시기가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히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제 이 사전 예약하려고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55세에서 59세 352만 4천여 명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당초에는 12일부터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약 시작 15시간 반 만에 돌연 중단됐습니다. 그랬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 인원의 절반이 넘는 185만 명이 예약을 신청을 하면서 이게 접종 일정 등을 고려해서 예약을 일시 중단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방역 당국이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서 이 예약을 기다렸던 국민들께 굉장히 혼란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정 청장이 사과를 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예약 일정 그리고 접종 일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예약을 못한 55세에서 59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사전 예약이 오늘 오후 8시부터 주요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시작이 되고요. 네. 24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50세에서 54세는 기존 일정대로 19일부터 예약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접종 일정은 모더나 도입 일정을 고려해서 일주일 정도 늦춰졌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 청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한 사과도 했습니다. 다른 문제요? 네, 바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해서 더 확산을 키운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 청장은 거리두기 개편안과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라면서 거듭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방역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 청장이 이 방역 실패에 대해서 거듭된 사과에 나서면서 좀 리더십에 균열이 일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에 사진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방역 완화 메시지로 인해서 4차 유행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사과를 했던 정은경 청장. 오늘은 이 백신 사전 예약 관련해서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지용 기자. 네. 지금 이 4차 대유행 관련해서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정 청장한테 질문이 쏟아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김호란 이 방역기획관이 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공 같은 모습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이 모습도 준비해봤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뭐 김호란 뭐 방역기획관 청와대 자꾸 책임론 얘기를 하는데 그분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은 정부 당국이 방역 당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인사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방역을 완화 주도한 김호란 비서관 그리고 이에 밀려난 정은경 청장 책임 권한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소신껏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질병청과 또 부처 중대본 그런 지휘 체계 하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껏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 나왔던 이 소비 쿠폰,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등이 이 사실상 이 4차 대유행을 키웠다라고 야당은 보고 있는데 네. 이걸 기획하고 주도한 게 김호란 기획관이라는 게 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획관이 방역 완화안을 밀어붙였는데 이 방역 당국과 엇박자를 냈다라는 지적까지 지금 내놨는데요. 네네. 이 정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김호란 기획관 개인이 아니라 방역 당국의 책임이 있다라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호란 기획관의 경질을 촉구했고요. 또 안철수 대표 역시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하냐. 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해라라고 공세를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와 관련해서 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관련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수현 수석, 그러니까 청와대와 방역 당국 간 갈등은 없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박 수석은요,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의견이 언제든 최우선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박수현 수석의 발언도 저희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최우선시해서 듣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와 방역 당국의 어떤 갈등이나 이견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란 방역 기획관은 어떤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각 그 정부의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이지 그런 어떤 부서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네, 김호란 기획관의 역할에 대해서는요, 모든 걸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개념이 아닌 정부와 청와대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과거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대가 지났다. 김호란 기획관을 거듭 감싸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재원 기자 설명 중에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호란 기획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네, 박수현 수석은 야권에서 제기되는 경질론에 대해서요, 일단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박 수석은 경질론을 아프게 듣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김호란 기획관의 경질론을 그대로 일축시켜 버린 겁니다. 박 수석은 김호란 기획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서 올바른 수행 능력을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만큼 방역 책임자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배정호 교수님, 예. 지금 4차 대유행 상황에서 김호란 기획관이 보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얘기했지만은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방역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단 지성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 관련 부처들과 또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서 진행된 것이지 김호란 방역기획관 혼자가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도 가교 역할을 하지만은 과거처럼 뭐 청와대가 총괄 집행하는 그런 컨트롤 타운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김호란 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방역 당국이 흔들리게 되면은 전체 방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겠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겠고 또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데 근거 없는 김호란 공격을 통해서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을 만들 경우에는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방역 체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야 정치권이 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진이 제 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쫙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바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기 위해서 늘어서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우산을 하나씩 들고 있죠. 지금 장마철이라서 우산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폭염이 엄청나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이 시민들 볕이라도 좀 피해 보시라 그러면서 지자체가 제공한 우산입니다. 그런데 이와 또 반대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다른 곳을 보면요. 이런 우산도 없이 그냥 땡볕에 그냥 노출돼서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지자체도 이런 아이디어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산을 쓰든 안 쓰든 이렇게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국민들, 시민들 개인적인 철저한 방역도 중요하지만요. 저희가 앞서 얘기 나눈 대로 정부, 프랑스 대학생의 욕 배틀, 김은미 기자. 네. 욕 배틀 이게 말이 상당히 좀 그러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여기서 나오는 욕,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욕 맞습니다. 그래요? 네, 육두 문자로 이 배틀을 한 건데요. 이 욕을 찰지게 한 덕에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얻게 된 이 프랑스 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일 프랑스에 있는 이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영화 그리고 드라마 패러디 콘테스트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86팀이나 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 중에 1등을 한 거 영화 써니를 패러디한 이 마니스 브루세로 그리고 셀레나 메오지 씨였는데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1등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너네 빙글이라고 들어봤냐? 빙글. 들어봤지? 그 남국이랑 저 북극에 있는 거. 그건 빙산이고 이 X나. 에이씨, 그게 뭔데? 귀신이 들려단 얘기지. 너는 딱 그거이나 좀 메고 지? 니 광대비로 증상가도 나갔어? 어머 미치. 너 X야 자유분방하구나. 자유화 시대 아니냐 이 X나. 이거 보기 드문 X이네. 거울 봐봐 X인가. 우리? 이 개리뽀냐 야!
네, 지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나름 유창하게 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많으면 삐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네, 발음은 좀 부정확해도 이 외국인 치고는 상당히 좀 이 유창하게 한 편인데 이 학생들이 따라한 이 영화 써니 2011년에 개봉한 영화죠. 이 당시에 관객 745만 명을 불러모은 상당히 흥행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신들린 듯이 이 욕을 하는 장면 이게 사실 이 영화 써니의 하이라이트인 장면인데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따라한 모습입니다. 이 심사위원들도 이 프랑스 사람으로 상당히 따라하기 어려운 한국어 욕을 능숙하게 한 데서 좀 점수를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보시면 1인 다역이에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합성입니다. 오로지 두 사람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은 것처럼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두 사람의 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사람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합이 잘 맞았는데 단짝 친구였기 때문인 건지 이 한류에 빠진 그 시점도 굉장히 똑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2019년에 무려 한 달이 넘는 5주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여행을 하고도 돌아갈 만큼 굉장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 프랑스 이 대학생들인 건데 근데 이번 콘테스트 보면은 이 프랑스 사람들 한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려 86팀이나 참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이 심사를 맡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측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이제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개최한 행사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대학생 2명 너 이게 자유분방하구나. 아유, 뭐 얘기하기 좀 쉽습니다. 이 대학생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 뭐 카메오 아니요, 그 더 높. Y를 치면 없던 일로 피의자 이동훈 폭탄 아니면 불발탄.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기 위해 어제 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 앞에서 공작이라는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다 못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권, 정권의 정권이란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혐의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김원미 기자. 네.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 본인을 찾아와서 본인을 회유했다. 뭐 이런 주장인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여권,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한 얘기가 너의 금품 수수 혐의를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같이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네, 자기가 이 제안을 거절을 하니까 이 윤 전 총장을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그 당일에 이 직전에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띄운 거다. 다시 말해서 이건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이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그 혐의 금품 수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수산업자, 하지만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이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는 이런 혐의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자들이 물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동훈 전 대변인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위원님, 묵살롱 그때 몇 차례 받으셨는지? 누가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Y를 쳐야 된다는 건 언제 말 들으신 거세요? 자, 잠시만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잠시만, 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금품 받으신 건 인정하세요? 받았습니까?
대변인 사퇴랑 이 사건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걸 언제 찾아오신 건데요? Y가 윤 총장인가요? 말씀드릴 거면 Y가 누구예요?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 조율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 가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있는 그대로입니다. 공작이 무슨 뜻입니까? 선물 받은 대가였나요, 소개가? 골프채 접대 받으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좀 올라오시죠. 차로에서. 자, 있는 그대로 그냥 보도하시면 됩니다. 그 Y가 윤 총장입니까? 자, 위험하니까 자, 들어갑시다. 자, 위험하니까. 미안합니다.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미안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본인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금품 수수 혐의뿐만이 아니라 이 공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던 거냐 등등 이 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일절 답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개인의 입장문을 따로 냈는데요. 이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수산업자랑 골프를 친 건 사실이지만 골프를 치기로 한 날 비가 와서 나는 라운딩을 못 나갈 줄 알고 아침 식사만 하러 나갔었는데 골프를 치게 돼서 이 자칭 수산업자로부터 골프채를 빌렸을 뿐이고 다시 돌려줬다. 다만 다 돌려줬는데 그중에 아이언 세트는 이제 우리 집 창고에 좀 보관이 돼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거듭 이 입장문에서 강조한 게 내가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간 다음에 경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 때문에 이건 인권 유린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정리가 된 화면이 나갔었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바로 가짜 수산업자가 본인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검찰, 경찰, 언론계, 정치권 할 것 없이 전방위로 금품을 뿌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중에 한 명,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작이라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건의 본질보다는 이 공작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동석 기자, 조금 전에 이동훈 전 대변인 발언 중에 경찰 얘기도 나와요. 경찰의 입장은 뭐예요? 네, 이동훈 전 대변인이 경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자 경찰은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이동훈 전 대변인은요, 경찰이 일방적으로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조직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하수인 역할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의 반응은 단호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이었죠. 이동훈 전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 입당 관련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 혼선이 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당시에 이 혼선 때문에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예. 그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정이 일정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예. 다른 사항들은 사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 날짜는 대충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충무공 말씀하신 거 네. 총장께서는 입당 문제는 신중하게 산처럼 무겁게 판단해서 행동하시기라는 거하고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기자들이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Y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동훈 전 대변인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Y, 윤석열 전 총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지난달 30일에 국회 기자실 찾았을 때 모습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이때 당시에도 이동훈 전 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답변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당시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글쎄 그 뭐 본인의 그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네, 이동훈 전 대변인 지난달 20일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서 캠프를 떠날 때에도 이 윤 전 총장 측에는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탓에 윤석열 총장 측 캠프 관계자는 오늘도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은 지 1시간 만에 돌연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오늘 강경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낸 건데요. 네. 이 내용은 전해드리면 이 이동훈 전 대변인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 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 거래라면서 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렇게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면서도 윤 전 총장 여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 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입장문이 나오기 직전에 앞서서 지난 12일 최장집 교수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함께 공개한 사진 모습입니다. 네. 이 2시간 45분 정도 오찬을 겸한 만남을 진행하면서 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물론 이게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대선 전국이에요. 이 상황에서 공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정치권 상당히 반응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권에선 그야말로 영화가 현실이 됐다. 영화 내부자들까지 소환이 됐는데요. 먼저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화 내부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사 논설 주간이 검찰 수사를 받자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가 현실이고 현실이 영화랑 똑같은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찾아왔다는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본인의 수사를 잘 봐달라라고 구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이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약 10일간 대변인을 한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정치권의 음모론을 던지며 자신의 혐의를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안해동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대표는 오히려 자당의 유력 정치인과 사정기관, 보수 언론까지 한 번에 부패의 고리에 꿰어진 것을 오히려 진상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용민 최고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여권으로 불똥이 튀게 될까 봐 여권 인사가 누구냐 이런 걸 밝혀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강병원 의원은 이전 대변인에 이어서 이준석 대표까지 소환하면서 싸잡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대표요? 맞습니다.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 대표가 부안해동해서야 되겠냐 그러면서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반대로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한다면 강도가 어떨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 공당 대표가 부안해동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자신이 회유를 받았다, 네. 이 정치 공작이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충격적인 사안이다. 당 차원에서 즉각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저희 MBN 종합뉴스에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는 SNS 메시지보다는 조금 물러선 듯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우선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좀 판단해봐야겠으나 워낙 사안이 엄중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실 범야권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공작 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식을 접한 직후에 저는 우리 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굉장히 파장이 큰 것입니다. 예, 만약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범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시도일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쨌든 이동훈 전 기자가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범여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인사가 본인에게 회유를 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 후자에 해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기자가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저희 종합뉴스에 출연을 해서도 이게 사실이라면 범야권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공작 시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단서가 달립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공격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제 이동훈 전 대변인의 이 공작 발언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의 설명 쭉 들어봤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자, 이동훈 전 대변인 기자 출신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작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 불러올 파장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의도 뭘까요? 저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인 사건에 대한 본질을 흐리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뭐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동훈 전 윤석열 대변인이 육하 원칙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초점을 흐리기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아 보여요. 네. 이번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얘기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선언할 때 내가 수산업자한테 받은 게 이런 게 정황이 자세히 공개가 됐냐. 본격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왜 이렇게 자세히 공개됐냐. 이거 피의사실 유포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경찰에 조사받기 전에 수사 상황이 다 나오냔 말이죠. 여기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게 공작 정치에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공작 정치 또 Y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이겠죠. 그분에 불리한 증언을 해주면 네 사건은 없던 걸 해주겠다. 이거는 공작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말로 하면은 없던 일을 미리 꾸며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동훈 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본인이 직접 들은 거잖아요. 육하 원칙에서 분명히 밝혀야죠. 기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기사를 써도 육하 원칙이 안 맞으면 기사가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언제 누가 왜 어떻게 육하 원칙에서 분명히 저는 밝혀야지, 만약에 밝히지 않으면 이동훈 대변인은 저는 이 사건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골프채 받은 거를 덮기 위해서 더 큰 공작 정치라는 거를 터뜨렸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서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하나 어제 좀 아쉬운 게 골프채를 비가 와서 골프채를 수산업자 거를 빌려서 쳤는데 그걸 집에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언론사나 선후배 언론인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공작 정치의 희생양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배 교수님. 어쨌든 이 공작 정치 발언은 이동훈 전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본인 주장일 뿐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10일 동안 대변인 한 사람한테 뭘 바랄 수 있겠냐.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평가절하를 해요.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일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이라면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공작 발언의 파장 어디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파장이 별로 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유는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별로 파장은 크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본인에게 더 큰 부메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본인에게 누군지를 부메랑으로 밝히지 다가올 않으면. 것이다. 네. 그러면은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거도 없이 했다면은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궁지에 몰리니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물귀신 작전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인 같은 경우는 부정책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서 피의자, 이른바 범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 공작이다. 특히 이제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 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없애기 위한 또는 뭐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을 이제 회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본인의 입장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 공작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주장과 증거가 맞부딪히면은 결국은 증거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도 주장만 있고 또 증거가 없다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이긴데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주장만 있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 아닌가. 반대로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골프를 했고 골프채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주장하기는 나는 골프채를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골프채를 빌려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빌리지 한 사람이 골프채를 2개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프채를 빌렸다면은 지난해 골프를 쳤으니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본인 집에 골프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말에 설득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당초에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얘기하다가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갈수록 더 이동훈 전 대변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동훈 전 대변인의 발언, 본인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낸 발언인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발언들이 또 언급이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이래저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세도 계속됩니다. 이동석 기자. 자, 여권은 물론이고요. 지금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도 이제 견제 발언이 막 나와요. 네, 맞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견제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여권에서는요,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논문으로 됐다, 표절 의혹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일단 김의겸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07년 국민대 박사 논문이 2006년도에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갖다 쓴 거다, 베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는 전혀 다른 사람인 특허를 낸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내용 그대로 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으로 어떻게 보면 앞에 껍데기만 사업계획서에서 논문으로 이름만 바꿔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의 발언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논문 표절 의혹을 다시 전면에 꺼내든 겁니다. 야권에서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이렇게 상황실장으로 임명된 김명우 전 의원이 일단 나섰는데요. 어떤 목소리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거는 일시적이었고 이제 대세는 최재형이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죠.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그냥 남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이쪽에 가만히 있다가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꽃가마타겠다는 거거든요.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부전승입니다. 예.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정도가 아니죠. 네, 김영우 전 의원은요. 일단 이제 대세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재형 신드롬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요. 윤석열 쏠림 현상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이 늦은 출발을 만회하려는 걸까요? 공세도 점점 세지고요.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네. 오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난다면서요? 혹시 조기 입당하려나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국민의힘 조기 입당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 당장 오늘 오후 5시에 이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이 비공개 만담을 갖습니다. 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최재형 전 원장과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학부 시절에요, 이 형사법학교에서 친분도 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오늘 만난 자리에서 이 국민의힘 입당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앞서서 최 전 원장 어제는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또 한 번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보자는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국민의힘 입당 시기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윤 대표님, 최 전 원장이 이런 식의 입당을 한다. 이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영향이 미칠까요? 조금 전에 윤지영 기자 설명대로 만약에 입당을 한다면 지금 낮은 인지도, 물론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정치 기반 넓히는 데도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다 윤석열 전 총장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이 언제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빨리 입당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기반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 텃밭, 그 밭에 가서 좀 뛰려는 생각인 것 같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좀 한 타임 좀 늦었어요. 4.7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갔으면 조금 더 당내 입지가 좋았을 텐데 홍준표 의원 들어왔죠. 또 이준석 대표라고 또 30대가 대표가 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주어져야 될 에너지가 이준석 이쪽으로 좀 가버린 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 그 뒤에 또 들어가 버리면 또 더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럴 바에야 아예 11월쯤에 그 옛날에 안철수 한식으로 그 국민의힘에서 단일화한 다음에 거기서 양쪽에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그런 쪽도 좀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도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잘 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보다 좀 늦어진다는 거는 본인이 자꾸 입지가 윤석열 검찰총장 입지가 자꾸 좀 약해지는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늦은 거 아예 안 들어갈 가능성도 지금 가서는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좀 지지율이 조금 주춤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몸은 제3지대 중도에 있는데 지금 보수표를 의식해서 보수적인 발언, 강경 보수하고 손을 맞잡는 그런 발언은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중도에 있고 말은 지금 보수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나 또 호남 쪽 표들이 약간 좀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빨리 판단을 최재형 감사원장 갈 때 아예 같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방안 같은데 지금 뭔가 자꾸 주춤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반문, 문재인 잘못한 거에 대한 공격, 반문 정서, 또 하나는 새 시대에 대한 갈망, 두 가지인데 반문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총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새 시대에 대한 갈망, 비전, 이게 지금 공약을 마련 중이라는데 국민이 볼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한계가 있는데 그걸 좀 빨리 극복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현 구도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미 기자, 여기 딱 파란 글씨로 있네요. 가방 대첩. 무슨 말이에요? 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한테 가방 들고 다니는 분이라고 한 말이 발단이 됐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가방 얘기를 꺼낸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의 SNS 보셨습니까? 아니 그래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또 똑같이 반응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분은 좀 그래요. 아니 제가 봤는데 그러니 이재명 지사가 또
그렇게 욕을 잘하시니 밑에서 가방 들고 다니는 분도 그러시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좀 품위를 갖추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방 들고 다닌다는 표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고 싶네요. 뭐. 자,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한 발언에서 나온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수행 실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남국 의원을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이 김남국 의원이 지지한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까지 같이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까 들으신 것처럼 표현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발언을 톤 다운할 기회를 줬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재원 최고위원 좀 그렇게 하고 싶네요. 맞아. 라면서 이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한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이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역선택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한 건데요. 이 김남국 의원 자신의 SNS에 김재원 최고위원 비로 먹은 강아지 꼴이다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김남국 의원 이 업무방해죄가 뭔지 설명을 하면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이 행동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한 말이 이 김 최고위원이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하는 거 어딘가에 양심을 팔아먹은 거 아니냐라면서 네. 생각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했었는데 그걸 반성은커녕 업그레이드가 지금 돼서 나타났다. 아이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고 양심 없는 사람이 뻔뻔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재원 최고위원 아까 들으신 것처럼 진행자가 이 김남국 의원의 이 글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재명 지사 밑에서 이 정치를 배워서 품위가 없군요. 라고 응수한 아하. 겁니다. 참 듣고 보니까 두 사람 다 대단한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반응은 없어요? 반응 있습니다. 네, 이 김남국 의원 내가 가끔 들고 다니는 가방 이거 이재명 지사 거가 아니라 내 가방이다 네.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옛날 아저씨 정치인이라서 국회의원이 자기 가방 직접 드는 게 이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변했다. 세상 변한 걸 모르니 참 안타깝다라고 받아쳤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 말 국민의힘이 이 항상 본인들이 먼저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서면서 이 항상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품위를 지켜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품위를 지켜달라고 하니까 국회 회의 들어갈 때 나는 절대 술 먹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누구처럼 만취 상태로 혀 꼬부라지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여기서 등장하는 누구가 누구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술 언제 드셨어요? 저녁 때 좀 드신 것 같은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술 드셔도 돼요? 예결위원장이. 아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드신 거 잘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술 언제 드셨어요? 위원장님 술 언제 드셨습니까? 11시쯤에 이제 음주 의혹이 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음주를 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그 예산 심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네, 이 김남국 의원이 말한 누구 바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 2019년 당시에 예결위원장이었었는데 그때 이 술을 마시고 예결위 회의를 진행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었죠. 한때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품격은 당신이나 지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프레스룸 시간에 이 정치인들의 말의 품격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 저격 나선 이재명 반명연대에서 이젠 반낙연대.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먼저 이 대권 주자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특히 차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윈지코리아가 지난 10일에서 11일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보면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이 붙었을 때는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윤 전 총장을 이기는 결과가 나온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양자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조사한 양자 대결 이재명, 윤석열 41.5 대 42.2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43.7, 윤석열 41.2 역시나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점입니다. 근데 보면 이낙연 전 대표 4.7%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 5.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여론조사상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자신감이 엄청 뿜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확실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2의 전성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2의 전성시대요?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 결과? 예, 오차범위 내니까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큰 격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요, 큰 격려가 되고 있다면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다고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뒤집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이낙연 지지층 호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추격을 해와요. 네. 이재명 지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날을 세웠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자기 가족 검증할까 봐 그걸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황당무계하죠. 저한테 그 문제 지적을 하신 분이 진짜로 측근 또는 가족 얘기가 많잖아요.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그분이 그냥 개인적인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 만들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네. 핵심 측근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뜬금없이 저희 아무 관계도 없는 저희 가족들을 걸고 넘어지니까 좀 당황스럽지요. 이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캠프나 우리 지지층들이 아유 어차피 이기는 건데 어대명인데 방심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긴장감도 좀 올라가고 이제 좀 정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았던 것도 사실이죠. 네, 긴장감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기는 하죠. 네네. 이 이재명 지사 지난 10일에요. 이 결혼 전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건 의구심을 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이 이 해경군 김 씨 관련된 언급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렇게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문제 없는 나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말이 되냐. 본인 주변 먼저 돌아봐라 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핵심 측근이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됐던 것을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 마치 본인은 깨끗한 사람이고 자신은 엄청난 비리, 부정이 있어서 숨기려는 것처럼 왜곡한다. 적극적으로 반격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도정 챙기기 행보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도정 챙기기요? 네, 어제는 온라인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호소를 하면서 네. 이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까지 여배우 스캔들 관련 의혹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금까지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글쎄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동안 말을 아껴오면서 토론회 등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김부선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요. 굉장히 세세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계속 사과도 했어요. 그분이 이 지사께? 네, 2번에서 사과했고요. 네. 공개적으로 이 사실이 아니다. 아, 사실이 미안하다. 아니다. 아.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비 오는 날 노무현 대통령이 연결식 가지 말고 나하고 놀자고 전화했다는데 그날은 대한민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2, 3년 전에도 그걸 검증을 했죠. 그 주장을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미 거의 한 얘기 아닙니까? 고소를 하면 그게 계속 커지겠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고소를 하면 제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슨 불려다니면 그게 더 커지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지사는 김부선 씨가 이미 사실이 아니다, 미안하다, 2차례에 걸쳐나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신체적 검증까지 받았고 모든 건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검증한 얘기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더 검증할 방법을 가르쳐주면 얼마든지 하겠다면서요. 각종 의혹 해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김부선 씨 내용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인다든지 말을 돌리는 등 굉장히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오늘의 발언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를 깔끔하게 해결하면서요. 지지율 부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는 인물, 비단 이재명 지사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명추연대라고 불리는 추미애 전 장관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 비판 수위 상당히 요즘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당대표 시절 점수를 빵점을 준 건데요. 빵점이요? 네, 그냥 빵점을 준 건 아니고 네. 이 국무총리 시절에는 안정감을 갖고 하셨다고 평가하고 인정한다라면서도 이 당대표로서의 점수를 드린다면 빵점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 근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대표 시절에 이 권리당원이 10만 명이나 떠나갔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무섭다 보니 이걸 제지하려는 후보들이 지금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낙연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반낙연대요? 네, 반이낙연 연대의 줄임말이겠죠. 예비 경선할 때는 반이재명 연대가 상당히 떴는데 이제는 반낙연대가 뜨나 봅니다. 배종호 교수님, 예. 이재명 지사 보니까요. 양복 딱 벗고 노란색 민방위 잠바 딱 입고서 이제 코로나 진두지휘해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면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또 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원래대로 사이다로 돌아오겠다.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겠죠. 네, 지금 매우 이제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좀 주춤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세에 있는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두 사람의 격차가 여론조사 한 20%포인트까지 났는데 지금 8%포인트까지 좁혀졌어요. 한 자릿수로 좁혀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골든크로스가 곧 온다 라면서 굉장히 자신감 충만해 있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은 상당히 긴장하면서도 추세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대로 갈 경우에는 뭔가 역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큰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다시 강경 모드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옛날 하면은 뭐겠습니까? 이재명 하면 원래 파이터예요. 그리고 네. 사이다예요. 그래서 사이다 모드로 가겠다는 것, 즉 공격 모드로 가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장 이낙연 전 대표 측근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낙연 대표도 지금 사이다니까 사이다 대 이제 사이다가 맞붙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8월 15일 날 1차 국민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8월 7, 8일 날 또 11개 권역 순회 경선 하는데 그때 이제 충청권 두 군데 순회 경선이 있거든요. 네. 이때 과연 누가 이기느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큰 표차로 이긴다면은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 갈 것이고 여기에서 뭐 역전이 일어난다라든지 또는 뭐 상당 부분 이낙연 전 대표가 근접하게 따라 붙는다면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부터 당장 두 사람의 이 사이다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재명 사이다가 더 맛있고 셀지 아니면 이낙연 사이다가 더 맛있고 셀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본선을 가장 크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거 경선이 문제구나. 경선부터 빨리 뚫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우리가 앞서 이제 여론조사를 봤잖아요. 네. 보니까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눈에 띄지만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하락세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권의 대권 주자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 청와대 대변인을 하기도 했었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윤석열 전 총장,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서 조국은 나쁜 사람이다 때문에 나를 문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직접 얘기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바가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나 그거랑 비슷한 얘기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 이낙연 전 대표한테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실제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다. 예, 뭐 하여튼 그 비슷한 얘기 조금 더 센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센 얘기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낙연 전 대표 당시 총리였었기 때문에 알 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센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궁금증만 키우고 지금 얘기를 안 하는 모습인 건데 이낙연 전 총리 사실 최근에 계속 이재명 지사를 열심히 공격을 해왔었습니다. 이 공격의 범주가 지금 윤 전 총장한테까지 좀 넓혀진 그런 모습인 건데 그 이후 아마도 이 본선에서 윤 전 총장을 만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선을 또 생각을 하는군요.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 열심히 공격하던 사람 또 있죠. 바로 박용진 의원인데 맞아요. 박용진 의원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왜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로 나오면 1시간만 시간 주라. 이천을 다 드러내 보일게요.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검증을 할 정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럴싸한 이벤트와 행보만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럴싸한 이벤트와 행보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흉보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걸로 자기 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지지율이 유지된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정책도 없는 게 지금 가장 우스운 상황인 거죠. 저분이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네, 지금 박용진 의원 내가 일전에 이 윤석열 전 총장하고 1시간만 토론할 수 있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미천 드러나게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컨텐츠가 없는데 1시간 말고 30분만 줘도 내가 그 바닥 드러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쟁자가 바짝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또 이재명 지사대로 윤석열 전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대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